자,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제2장 생물종 분류별 서식지 보건기법이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동물의 서식환경 구성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뭐 속속들이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단어들은 또 암기를 좀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다양성.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말 많이 하죠. 종다양성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동그라미면 가장 기본이라는 거. 그래서 생태라는 거는 하나만 많이 있어서 우점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다양해야지 되는 게 좋은 거고. 자, 두 번째, 연속성. 연속성이라는 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연결되는 고리와 축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연결성이라는 거는 세 번째 눈으로 보세요. 전 눈으로 볼게요. 물리적인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거,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건 가장 대표적인 거.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서식처, 회랑, 서식처 회랑 이거 한꺼번에 붙일게요. 서식처 회랑이라는 건 복도의 개념이에요. 복도처럼 쭉 연결됐다는 소리. 그러면 서식처들이 서로 연결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관, 그런 생태학적인 용어로 보니까 옆에 코리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연속성이라는 것. 자, 3번 보니까 패치가 나왔네요. 이 패치는 우리가 생태계의 그런 동물의 서식 환경을 만들 때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보면 기본 단위라는 것. 자, 그런데 보니까 자꾸 패치, 코리도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경관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경관의 구성 요소. 경관 구성 요소 세 가지 뭐 있나요? 패치, 그 다음에요 코리도, 마지막에 매트릭스. 자, 패치는 우리가 점선면으로 얘기했을 때 어디에 속해요? 점에 속하죠. 코리도는요? 매트릭스는요? 면에 속하죠. 그 다음에 패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각이라고 얘기하고, 조각. 그 다음에 코리도는요? 두 글자로 얘기하시면요? 통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요? 기질, 바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한글로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건 영어까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관의 구성 요소는 크게 패치, 코리도, 매트릭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다 합친 개념은 뭐라고 불러요? 이걸 다 합치는 거 모자이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모자이크를 해서 전체 덩어리. 근데 이건 뭐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고 약간의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합쳐져 있는 걸 우리 모자이크라고, 경관 모자이크라고 불러서, 예전에는 생태학이 뭐 생산자, 소비자 이런 거, 분해자 이런 거였다면 요새는 트렌드가 경관 생태학이라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패치 오른쪽에다가 표시하셔서 경관 구성 요소 세 가지. 이것도 좀 필기 좀 할게요. 오른쪽 페이지 하얀데. 제가 필기를 할 때 어느 부분에다 하시라는 거는 지금 막 맨 위에다들 하시는데, 제가 패치랑 그 라인에다 좀 써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공부하실 때, 패치 공부하면서, 이게 한 번씩 더 정리하시라고 그 오른쪽 라인에다 오른쪽 페이지에다 쓰시라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는 이런 문제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쓰라는 문제. 자, 이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크기 볼게요. 크기는 첫 번째 동그라미 오른쪽 보니까 생태적 수용 능력의 지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크기는 크게 조성. 되도록이면 크기는 크게 조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큰 거를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거는 적합한 방법은 아닌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작은 거보다는 큰 게 좋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섬. 자, 섬이라는 거는 거기에 관련된 제일 대표적인 이론이 도서생물지리 이론. 자, 도서생물지리 이론 또는 섬생물지리학이라고도 불러요. 오른쪽에다 같은 말 넣어놓으시고 섬생물지리학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원래 섬생물지리학, 도서생물지리 이론 같은 경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과 그 다음에 육지와의 관계를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 이론으로 정립이 됐었는데 여긴 보면 지금 6가지 원칙이죠. 이거보다 그 원래 섬생물 지리학들은 도생물 지리 이론을 발전시켜서 6가지로 더 확대시켜서 알아본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건 이따 한꺼번에 얘기를 좀 할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첫 번째 하이픈에 자, 우리가 종다양성이 좀 더 높은 것들, 종다양성이 많은 것, 많은 이런 쪽은 면적이 큰 것하고 작은 것 중에 어디가 더 종다양성이 높나요? 큰 것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좀 전에 크기에서 가능한 크게 만들으라 그랬죠. 그래서 큰 게 좋겠고요. 이따 필기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수. 자, 이거는 면적하고의 조금 관계가 되는데 큰 면적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면적 여러 개고 여러 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어떤 게 종다양성이 더 높나요? 큰 면적 하나가 높아요? 작은 면적 여러 개가 높아요? 자, 큰 면적 하나인지 작은 면적 여러 개인지 헷갈린다면 예를 들어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큰 면적이 하나 있는 경우 이게 똑같은 면적이지만 작은 게 여러 개 있다고 볼게요. 그럼 다 더해보니까 어쨌든 얘랑 같아요. 지금 면적이. 그러면 이 큰 면적에는 보면 지금 호랑이가 살아요. 자, 호랑이가 살면 모두 사나요? 예, 호랑이가 멧돼지를 잡아먹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예, 멧돼지도 살아요. 예, 살 수도 있겠죠. 또요. 토끼도 살고요. 예, 고라니도 산대요. 예, 고라니도 살 수 있고요. 토끼가 살면요. 그렇죠. 뭐 곤충도 있고, 그러면 곤충이 살았다는 이유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풀 같은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고라니도 있고 지금 뭐도 있고 뭐 다 있대요. 호랑이가 살았다는 건 그만큼 영역권이 넓어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자, 작은 면적 여기 보니까 여기 토끼만 살아요. 여기는 면적이 조금이니까 곤충만 산대요. 여기는 조금 얘랑 비슷하네. 얘 뭐 요 정도 쥐 정도 산대요. 호랑이가 못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종다양성이 어디가 더 높은 거예요? 큰 면적 하나죠. 그래서 계속 면적이 큰 걸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적인 측면 하나보다 여러 개가 좋은 건 맞아요. 맞지만 수적인 측면에 여러 개를 조성해 놓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단서가 뭐가 붙었냐면 큰 면적이냐 작은 면적 여러 개냐를 얘기했어요. 같은 면적일 때. 근데 지금 웃고 대답했던 고라니 이런 것도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웃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래서 자꾸 대답을 하시면 어느 순간 시험장에 가도 막 이런 생각도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쓰게끔 뭐 먹이 연세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쓰려면 이건 금방 아실 텐데. 자, 그 서식처들이 인접된 것과 고립된 것 어떤 게 더 종다양성이 높은가요? 인접한 거죠. 당연하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서로의 종공고분이 될 수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혼자 고립이 되면 거기서 점점 퇴화를 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있기 때문에 그 근친교배도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유전적으로 약세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배열. 자, 배열은 등거리랑 직선 배열. 어떤 게 종다양성이 더 높나요? 등거리예요? 직선 배열이요? 자, 연속성인 측면을 봤을 때 연속성이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등거리라는 거는 서식처가 이렇게 됐다는 소리고요. 직선 배열이라는 건 연결이 됐어요. 자, 종다양성이 어디가 더 높아요? 직선 배열이죠. 근데 여기서는 무시무시한 그런 그림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이 이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보면 직선 배열이 이렇게 돼 있대요. 얘는 같은 크기에 거의 똑같은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고, 등거리라는 건 같은 거리죠. 직선 배열이라는 거 보면 끊어지진 않았는데 어딘 좁고요, 어딘 넓어지고요, 어디 또 좁아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더 그 종다양성이 높으냐면 얘네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 다 생물들이 알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여기 내부에 사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이동하는 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직선 배열 같은 경우는 좁은 데는 통과하는 게 있겠지만 이 넓은 곳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있죠. 그럼 얘는 연결이 못 되죠. 그래서 이 등거리와 직선 배열의 상태를 보면 등거리 쪽이 오히려 종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이제 형태. 자, 둥근형하고 길쭉한 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종다양성이 높을까요? 둥근형이 좋겠죠. 길쭉한 거는 좁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자, 마지막 기간. 긴 것과 짧은 것. 어떤 게 종다양성이 더 높죠? 긴 거야, 짧은 거요? 긴 거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모든 거, 이 노란 쪽으로 제가 저기를 등호를 한 게, 등호가 부등호죠. 이럴 때 종다양성이 다 높아지는 경우를 표시한 방법인데, 시험 문제는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도생물 지리 이론에 대해서도 많이 쓰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만큼이 비어 있을 거예요. 한 10cm가. 10cm가 비어 있으면 이 6가지를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이만큼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쓰셔야 된다고요? 서술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간략하게 설명을 이 단어들만 해드렸어요. 근데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분명히 이만큼이면 단어로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저기를 하시면 되냐? 도생물 지리이론에 대해서 쓰시오. 뭐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면적은 뭐보다?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종다양성이 높고, 뭐 한번 콤마, 또는 뭐 작은 면적보다 큰 면적이 종다양성이 높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쓸 때는 한 2가지씩 끊으세요. 다. 그럼 3문장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끝내고, 그 다음에 수적인 측면에는 뭐 또는 뭐 큰 면적 하나가 작은 면적 여러 개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다. 아니면 아까 종다양성 안 썼으면 또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고립 정도를 보면 이제 그래서 인접한 격과 고립된 곳을 비교해 보면 뭐 이런 단어를 좀 넣으셔도 된다고요. 획일적으로 인접과 고립보다 고립 중 인접이 좋다. 뭐 이게 아니라 좀 말을 부드럽게 만들 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미사여구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배열 상태는 직선 배열보다는 등거리 배열이 뭐 종다양성이 높은 환경이다. 높은 조건이다. 그 다음에 형태는 길쭉한 형태보다 둥근 형태가 종다양성이 높으며 기간은 짧은 것에 비해서 긴 것이 뭐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 이런 단어를 이렇게 좀 적절히 쓰시면 매끄러워져요, 답이. 그래서 기본적인 맥은 이건 다 기억을 해두셔야지만 그렇게 이만큼 비워두는 10cm 정도 비워두는 답안 공간이라면 그렇게 문장으로.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 쓰지 절대 마시라는 거. 그 채점자 저기 호흡곤란으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짤막하게 한 2개씩 묶어가지고 한 3문장으로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필기 좀 한번 해보세요. 두서생물 지리 이론 또는 삼생물 지리학 이 2가지 다 용어 어떤 용어로 나와도 다 맞추셔야 되겠고, 자 이제 6번째 주연부 볼게요. 주연부는 영어로 엣지라는데 뭐 엣지까지는 저기 있어도 이 엣지가 또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 주연부라는 거는 맨 가장자리를 얘기하죠. 가장자리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생물 다양성과 개체군 밀도가 주변 지역에 비해서 증가되는 특징이 있어서 그 증가되는 효과까지 주실게요. 자, 생물 다양성하고 개체군 밀도가 주변 지역에 비해서 증가되는 효과.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증가되는 효과, 이건 무슨 효과로 필기 때 공부하셨나요? 무슨 효과요? 주연부 효과. 오른쪽에다 땡땡 해주시고 주연부 효과. 자, 이 주연부가 어느 부분이라고 그랬죠? 제가 좀 전에 뭐 어느 부분이라고 얘기했나요? 가장자리라 했죠. 같은 말을 해서 뭐예요? 가장자리 효과. 자, 주연부와 가장자리가 영어로 뭐였나요? 엣지죠. 거기 효과니까 이펙트. 그래서 엣지 이펙트가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주연부 효과, 가장자리 효과, 엣지 이펙트. 다시 얘기하면 이 가장자리, 주연부가 다른 주변에 비해서 생물종 다양성이나 그 다음에 개체군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주연부 효과, 가장자리 효과라는 것.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오른쪽에 비정형적이면서 불규칙한 형태로 조성. 이 주연부, 가장자리는 정형화된 게 딱 직선으로 보다는 곡선으로 불규칙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제 설계 때 모든 걸 다 불규칙하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딱딱하게 직선으로 안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주변 살림은 초본, 관목, 교목의 순. 초본, 관목, 교목의 순으로 식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아직까지 처음 관목이 뭔지 교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만 알아두시고 이제 설계 때 가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그걸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연부, 가장자리가 만나서 형성되는 데 부분을 뭐라고 부르나요? 두 개의 주연부가 만나서 형성되는 부분. 전이대라고 부르죠. 또요. 추이대라고 부르고요. 또요. 또 하나요. 우선 영어 전에. 점이대라고 부르죠. 영어로는요. 에코톤이라고 부르죠. 아이고. 이거는 영어로까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전이대, 추이대, 점이대, 에코톤이라는 거는 두 가지 생태계가 만나는 부분이죠. 다시 얘기하면 주연부가 서로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저기 이따 보시고선 쓰세요. 이렇게 두 가지 생태계가 만나는 부분, 만나서 이 부분에 형성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생태계예요. 이 A라는 생태계와 B라는 생태계의 그런 가장자리 주변에서 서로 만나서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이대, 주이대, 점이대, 에코톤은요. 아예 한 단어로 생각하셔서 입에다 달달 붙이셔야 돼요. 자, 얘네들은 어떤 특성 갖고 있어요? 생물종 다양성이요? 높죠. 그런 것도 시험지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다른 지역이 엮여져 있는 전이대, 점이대, 추이대, 에코톤 어떤 게 대표적인 데인가요? 갯벌도 있고요. 예, 습지도 있고요. 또요. 하구역도 있고요. 또요. 거의 다 나왔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이대, 점이대, 에코톤, 추이대에서 쓰시오. 그러면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그 주연부 옆쪽에다가요. 자, 표시하셔서 이 타이틀 좀 먼저 쓰시고요. 자, 줄 바꿔서 첫 번째. 각각 다른 생태계가 만나는 곳. 각각 다른 생태계가 만나는 곳. 자, 각각 다른 생태계가 만나기 때문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생물종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 어때요? 높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높은 곳. 자, 세 번째. 대표적으로 우리가 육지와 그다음에 바다하고 만나는 그 부분에서 형성되는 갯벌. 혹시 철자 틀리시는 분은 없겠죠? 갯벌, 콤마, 하구역.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낙동강 하구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철새 도래지죠.
그래서 육지에서 물로 흘러내려오는데 그 강이 나중에 바다하고 만나는 데서 형성되고 하구역. 그래서 하구역도 추위대, 전이대, 점이대, 에코톤에 속하고요. 콤마, 습지. 대표적으로 습지도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어서 생물종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전이대, 추위대, 점이대, 에코톤 같은 경우는 훼손해야 돼. 개발을 해야 돼요. 보존을 해야 돼요. 보존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볼게요. 동그라미. 빨리 쫓아오세요. 뭘 보존을 지금 쓰고 계시는 분인데 그건 기본이죠. 자, 거기 보면 7번에 은신처가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은신처로 공부하신 분도 있고 요걸 용어를 영어를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은신처를 뭘로 알고 계셨나요? 영어로 할 때. 쉘터는 우리가 쉬는 데고요. 요거 아마 커버로 하셨을 거예요. 커버. 가로치고 커버라고 좀 써놓을게요. 그래서 커버로 그냥 공부하신 분 있었는데 그게 은신처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물. 이런 것도 있고 넘겨보세요. 9번에 보면 먹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0번에 완충지도 있고 마지막 11번에 이동로, 코리도에 대해서. 그런데 코리도 같은 경우는 선형과 대상하고 하천 코리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선형이랑은 좁고 긴 거. 그 다음에 대상 코리도라는 건 그 오른쪽에 보시면 종류 보면 넓은 띠숲이라고 되어 있죠. 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천 코리도는 하천이 들어있는 거, 하천 코리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동물의 서식 환경을 만들어 구성 요소는 이렇게 11가지 정도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필기 때도 공부하셨을 텐데 동물의 서식처라고 한다면 4가지가 꼭 포함이 돼야 돼요. 자, 4가지 뭐뭐 있어야 되나요?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이가 있어야죠. 목마르지요. 뭐도 있어야 돼요? 물도 있어야 되죠. 또요. 예,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고요. 숨어 있어야 되겠죠. 뭐도 있어야 돼요? 은신처. 요 4가지는 반드시 갖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다가 동물의 서식처 구성 요소도 좀 써놓을게요. 자, 이제 넘겨보세요. 자, 6페이지부터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서식 환경을 만드는 기법들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알아두셔야지만 이거는 곧 뭐랑 연결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 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설계 때 적용하고, 이거 물론 필답에도 나와요, 시험문제. 나오지만 요 기본적인 내용을 숙제를 하셔야지 설계 때 이것들을 포함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자, 1번 보시면 곤충의 서식적 입지 조건. A부터 E까지 좀 묶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추위대 지역에 햇볕이 잘 드는 곳. 벌써 추위대라고 한다면 생물종 다양성이 높고 이런 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또 햇빛이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 자, B번에 보면 면적은요, 10,000제곱미터 이상. 일반적으로 10,000제곱미터 이상 정도는 돼야 되겠고. 자, C번. 관목과 교목식재. 그리고 옆에 보면 적당한 마운딩. 자, 마운딩이라는 거는 일정한 표면이 평평하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살짝 올라온 부분을 마운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거기다 뭐 써놓지 않으셔도 나중에 이제 설계할 때 마운딩도 들어가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밑으로 파는 연못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곤충류에 들어가는 건 D번 보니까 습지가 있어야 되는데 크기가 50제곱미터 이상 정도는 돼야 되겠고, 가까운 곳에 다른 습지나 수변 공간이 위치해야 되겠다라는 것. 자, 가까운 곳에 왜 습지나 수변 공간이 위치해야 될까요? 무슨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꼭 산란지뿐만 아니라요. 이 습지에다가 우리가 지금 곤충류 서식하라고 여기다 습지 만드는데 여기다 알라면 안 돼요? 꼭 다른 데 가서 놔야 돼요? 그런 측면보다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왜 가까운 곳에 다른 습지나 그런 수변 공간이 위치하면 좋을까요? 예? 연결성.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좋은 공급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가로 열고 좋은 공급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 습지를 만들려면 2번 보시면 깨끗한 수원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오염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또 대기오염이 심하지 않은 지역이어야 되겠다는 거.
왜 줄 안 치세요? 끄덕끄덕거릴 게 아니라 이 줄 친 거 다 외우셔야 돼요. 필답에서도 나왔지만 여러분들 실기 때도 이걸 다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줄 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줄 한 걸 다 치셨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주변 지역의 환경 볼게요. A번 보시면 주변의 산림이나 대규모 녹지 공간 역시 종고 공간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곤충류 서식처의 조성 원칙 및 고려사항 보시면 자,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곤충류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는 나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잠자리 연못, 거의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걸 우리가 곤충원이라고 곤충류 그 서식처를 만들 때 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많이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오른쪽 보면 이런 곤충류 서식처에는 다공질 공간의 적극적 도입.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이번 그 설계부터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될 건 다공질 공간을 만들 거예요. 다공질 공간. 자, 다공질 공간이라는 거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구멍을 뚫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인 재료로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사용했어요. 콘크리트 아시죠? 콘크리트 모르면 시멘트. 그걸 물하고 섞어서 만들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틀을 만들어 놨을 때. 없지요. 그건 다공질 공간이 아니에요. 그 대신 나무를 한번 쌓아볼게요. 나무를 쌓으면 딱딱 이 틈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동그란 그런 원목을 쌓았을 때 중간중간 가운데에 구멍이 생기죠. 이게 다공질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천연적인 자연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을 해서 모든 곳을 다 조성을 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 자, 조성 원칙 볼게요. 제일 첫 번째 서식 환경에서 토양. 토양은 첫 번째 동그라미 오른쪽 보시면 맨 오른쪽 보세요. 자연 식생으로의 회복 유도. 자, 어느 식생을 우리가 자연 식생으로 회복을 유도시키는 것. 거의 이거 여러분들 아마 두 가지 단어 두 글자. 회복을 유도시키는 건 점차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천이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밑에다가 가로 열고 천이 하나 써둘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천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있지만 여러분들이 천이라는 것도 이런 데다가 만약에 필답에 쓰는 문제가 나오면 도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단어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보시면 낙엽층 형성. 자, 낙엽층을 형성을 하면 그게 썩어서 나중에 식물이 잘 자라게끔 도움도 줄 뿐더러 낙엽층이요. 차곡차곡 쌓이지만 그게 마치 시멘트처럼 발라놓은 것처럼 돼야 안 돼요. 그럼 무슨 공간을 만든 거예요? 다공질 공간을 만든 거죠. 줄 치지 마세요. 그거 쓰지 마세요. 세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모래나 자갈로 조성된 공간을 제공. 역시 모래나 자갈로 만들었다는 건 무슨 공간을 만든 거예요? 무슨 공간이요? 자, 그래서 아까 낙엽층 형성하고 그 두 번째 그 모래나 자갈 그걸 오른쪽을 묶어볼게요. 두 개를 오른쪽 묶어서 옆으로 살펴서 다공질 공간이라고 한번 써둘게요. 그러니까 제가 왼쪽에다 안 쓰고 오른쪽에다 쓴 이유는 이렇게 이 내용을 보고 이게 다공질 공간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왼쪽 쓸 때와 오른쪽 쓸 때 이런 것도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구성 보시면 완만한 성토된 양지 바른 지역. 여러분들 그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곤충의 서식처의 입지 조건 중에 햇볕이 드는 데예요? 그늘이 지는 데예요? 햇빛이 들어야 돼요? 그늘이에요? 햇볕이 드는 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간은 완만히 성토된 양지 바른 지역이라고 그랬고, 아까 땅이 다 평평하게 할 게 아니라 살짝 올라온다 그랬죠. 그런 용어를 뭐라고 불렀죠? 마운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토라는 거는 우리가 그 바닥에 흙을 관련된 거는 성토라는 게 있고 절토라는 게 있는데요. 토양이 성이라는 건 쌓는 거예요. 평평했던 데를 쌓는 게 성토고, 절토라는 건 있던 데를 깎아낸 거예요. 그러면 마운딩은 성토에 가까워요? 절토예요? 성토죠. 그걸 쌓은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아까 마운딩이랑 계속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줄 맨 오른쪽 보세요. 넓은 초지. 초본위에 그런 것도 조성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맨 끝에 보세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시면 교목림도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자, 식생은요.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세요. 조화시켜서 식재. 자, 조화시켜서 식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오른쪽 보면 덤불 조성. 자, 덤불 막 엉켜 있는 거죠. 시멘트 발라놓은 것처럼 매끈한가요? 아니면 무슨 공간이 만들어지나요? 역시 계속 다공질 공간 얘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도입식물은 주변 자생지로부터 이식.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자생식물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도 다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생식물. 수생식물은 무슨 역할을 하냐? 거기가 자리가 아니라 잠자리인데 잠자가 빠졌어요.
잠자만 하나 넣으세요. 잠자리의 산란장소가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곤충류 만약에 잠자리 연못을 만든다면 꼭 무슨 식물이 들어가야 돼요? 왜요? 무슨 장소기 때문에? 산란장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에다 필기하실 때가 이제 써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자리 연못에는 주변에는 꼭 수생식물을 심었는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한다? 산란장소를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면 우아하는 장소도 돼요. 우아하는 장소.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장소예요. 어디에서요? 수생식물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동그라미 가운데쯤 보시면 호안에는 가급적 교목식재를 피함. 또 호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호안이 뭐예요? 호수의 안이에요? 가장자리예요? 아닌가요? 가장자리인가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냥 고민을 막 하시고 잘못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호안이라 그러면 호수의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알아요. 바닷가를 뭐라고 불러요? 해안이라 그러잖아요. 바다의 가장자리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호수의 가장자리죠. 호수의 안이 아니라. 그래서 호수의 가장자리, 다시 얘기하면 연못을 만들었다면 잠자리의 연못의 가장자리. 거기는 뭐를 심지 말래요? 교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뭐 나무를 하나도 몰랐다면 가로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 큰 나무. 그게 교목이에요. 그런데 그 교목을 많이 심으면 밑에 뭐가 많이 만들어질까요? 그늘이 만들어지죠. 곤충류의 서식 장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햇빛이 잘 들어야 돼요. 양지 바른 지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늘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목식재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환경 보세요. 수환경 측면 보시면 거기 수질 뭐랑 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수질이 어떻게 깨끗한데요? 더러운데요? 깨끗한데요? 더러운데요? 기본적이죠. 걔네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더러운 물이요? 깨끗한 물이요? 깨끗한 물이 있는 거죠. 자, 수심 볼게요. 수심은 뭐예요? 수심이란 말이 뭐예요? 물의 깊이죠. 자, 깊이는 첫 번째 보니까 수심은 30cm 이상.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완만한 경사.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시면 깊은 곳은 1m 이상. 그러니까 수심이 다양하죠. 얕은 데는 30cm에서 깊은 데는 1m 이상. 그 다음에 얕은 곳은 10에서 30cm.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수초를 도입. 수초라는 건 이제 수생식물이에요. 왜 수생식물 도입할까요? 잠자리, 산란뿐만 아니라 우아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연못 볼게요. 연못의 모양은 타원형이나 표지방 모양. 자, 직선 써요, 안 써요? 직선 쓰나요, 안 쓰나요? 분명히 앞전에도 불규칙한 형태로 조성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원형이나 표지방 모양. 이제 우리가 설계에 들어가면 한 번도 직선을 쓰지 않아요. 연못은 꼭 들어갈 건데 무슨 대상지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연못은 들어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오른쪽 보면 재료의 다양화. 재료는 다양하게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수면적의 60% 이상은 개방수면. 자, 개방수면이라는 건 그 물 위에 아무것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냥 거기는 물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개방수면은 기본적으로 60%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자, 공급용수 볼게요. 자, 공급용수는 지하수. 자, 지하수 오른쪽에다가 땡땡 해놓으시고 맨 오른쪽에 공간 있죠? 땡땡 해놓으시고 최적지. 지하수가 솟아나온다면 그것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이게 안 된다면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우수나 강물, 빗물이나 강물까지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수질 정화. 물은 항상 깨끗한 수질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수질 정화용 기계를 사용하는 건 생태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쓰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자연적인 소재로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구체적으로 수질 정화 방법이냐? 자, 오른쪽에다 땡땡. 수직 낙수.
자, 수질 정화하는 방법이 이게 아주 자연적인 방법이죠. 첫 번째는 수직 낙수. 낙수라니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용했냐면 호박돌을 이용했다 그랬어요. 호박돌을 이용해서 그 상류 쪽에서 쌓아요. 호박돌은 한 지름이 한 30cm, 18에서 한 30cm 정도 되는 둥근 돌이에요. 그 돌을 쌓아요. 돌을 싸면 이건 무슨 공간도 만들어졌을까요? 다공질 공간을 만들었겠죠. 그 돌을 높게 쌓아요. 그럼 물이 내려오다가 그 돌의 높이까지는 물론 통과되는 물도 있지만 물의 양이 많으면 여기까지는 차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넘어가면 물이 뚝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이때 산소가 들어가면서 수질 정화가 돼요. 그래서 호박돌을 이용해서 수직 낙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방법으로는 유입수, 물이 들어오는 방향에 들어올 때 거기를 뭘 통과해요? 무수식물을 갈 때. 그래서 정수식물을 통과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변 환경 보세요. 호안 주변에는 말뚝이나 통나무. 자, 말뚝이나 통나무를 놓으면 잠자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 거기 보면 휴식장소. 자, 잠자리 어디에 이렇게 쉬고 있는지 보셨죠? 보면 이런 뭐 이런 말뚝 같은데, 뭐가 튀어나와 있으면 거기에 와서 쉬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말뚝이나 통나무를 배치하면 얘가 잠자리에는 무슨 장소를 이용한다고요? 수생식물은요? 산란하고 우화장소죠. 각각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부가 평평한 바위. 상부 위쪽이 평평한 바위는요, 오른쪽에 잠자리의 우화장소. 여기도 또 잠자리의 우화장소가 된다는 거. 그러면 잠자리 연못에 필요한 거, 만약에 잠자리 연못을 조성을 해라. 그럼 뭐가 필요해요? 수생식물 필요하고, 이거 왜 필요하죠? 산란과 우화장소고요. 또요? 말뚝이나 왜요? 휴식장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가 평평해야 돼요? 상부가 평평한 바위. 걔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우화장소. 그러니까 잠자리 연못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바탕에 대해서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곤충류하고 관련된 첫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생태 연못의 식재 계획이 나와 있죠. 생태 연못의 식재 계획이라는 거는 얘만, 꼭 곤충류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사용되는 게 이거예요.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첫날 첫 시간부터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요 생태 연못의 식재 계획인데, A부터 C까지 왼쪽 묶으세요. 자, 묶으셔서 왼쪽에다가 정수식물. 자, 줄 바꿔서요. 가로 열고 추수식물. 어떤 용어로 나올지 몰라요, 시험 문제는. 정수식물 또는 추수식물.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지만 실제적으로 설계에도 도입을 할 거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또는 그냥 필답에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식물은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수식물. 모든 정수식물은 어떻게 생육을 하느냐? 첫 번째 동그라미에 뿌리, 땡땡, 토양, 콤마, 식물체, 땡땡, 공중. 그래서 정수식물이라고 한다면 뿌리는 토양에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식물체는 공중으로 튀어나와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첫 번째 보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대형 정수식물이 있죠. 정수식물인데 몸집이 큰 거, 잘 자라는 것.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땡땡, 경계 말뚝 설치, 콤마, 포트 식재.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연못이나 호수 안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경계 말뚝이나 통나무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포트로 식재를 해줘요.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아까 좀 전에 곤충류의 서식지할 때, 서식처를 조성할 때 개방 수면은 몇 프로 가져야 된다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뚝이나 포트로 식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번하고 C번을 보시면, 자, 이 차이는 수심, 물의 깊이가 20cm 이상이냐 이하였냐예요. 20cm 이상이냐 이하. 그러면 어떤 게 더 수심이 깊은 데서 자라는 거죠? 20cm 이상이란 소리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겠고, 우선 정수식물 중에서도 20cm 이상과 이하가 나는데, 자, 20cm 이상은요, 우선.
자, 밑에다 또 동그라미다 쓸게요. 갈대, 콤마, 부들, 콤마, 애기 부들, 콤마, 물억새, 물억새, 콤마, 고랭이, 콤마, 줄, 콤마, 창포, 콤마, 연꽃. 이런 것들이 20cm 이상에서 자라요. 갈대, 부들, 애기 부들, 물억새, 고랭이, 줄, 창포, 연꽃. 그 다음에 이제 20cm 이하는요. 미나리, 콤마, 버풀, 콤마, 택사. 그래서 미나리, 버풀, 택사는 20cm 이하에서 자라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D번에 보시면 이제 부엽식물 볼게요. 부엽식물 첫 번째 동그라미에요. 뿌리, 땡땡, 토양, 콤마, 식물체, 땡땡, 수면. 자, 두 번째 동그라미에요. 수련, 콤마, 가래, 콤마, 마름, 콤마, 어리연꽃, 콤마, 자라풀. 자, 그래서 수련, 가래, 마름, 어리연꽃, 자라풀 이런 것들은 부엽식물에 들어가요. 자, 2번 보시면 이제 부유식물. 자, 가로 열고 부수식물. 자, 첫 번째 동그라미에요. 뿌리, 땡땡, 물속, 콤마, 식물체, 땡땡, 수면. 자, 두 번째 동그라미, 개구리밥, 콤마, 불의 옥잠. 불의라고 어이예요. 불의 옥잠, 콤마, 생이가래, 자, F번 침수식물. 뿌리, 가운데 점 찍고 식물체, 땡땡, 물속. 자, 슬래시 볼게요. 뿌리, 땡땡, 토양, 콤마, 식물체, 땡땡, 물속.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두 번째 동그라미에 검정말, 콤마, 나사말, 콤마, 물수세미, 물수세미, 콤마, 말즘. 자, 그래서 이 종류들은 어떻게 생장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 생육 습성을,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여기에 속하는지, 이 정도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필답으로도 나올 뿐만 아니라 설계에 꼭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름, 식물의 이름들 다 알아두셔야 되겠고, 생장 습성을 봐두셔야 돼요. 자, 여기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을 때 우리가 수심이 20cm 이상과 20cm 이하가 있었죠. 이쪽 부분은 수심이 20cm 이하예요, 이상이에요? 이하 쪽에 들어가고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수심은 20cm 이상으로 가는 거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입만 가리고선 그냥 끄덕끄덕거리시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 정수식물은 뿌리는 어떻게 분포한대요? 토양에 받고 있대죠. 그 다음에 식물체는요? 공중에 있대요. 이게 무슨 식물이요? 정수식물. 물론 이제 이런 거 다 생략을 했어요. 이제 식물체가 이렇게 됐다는 것만 간략하게. 자, 이번에는 부엽식물이요. 자, 부엽식물 뿌리는 어디 있어요? 토양에 있죠. 식물체는요? 부엽, 뜰 뿌자에 입엽자예요. 그래서 잎이, 그러니까 식물체가 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식물이요? 부엽식물.
자, 이제 세 번째로 부유식물 볼게요. 부유식물 뿌리는 어디 있어요? 물속. 그 다음에 식물체는요? 물, 수면에 바로 붙어 있죠. 이게 무슨 식물이요? 부유식물. 자, 이제 네 번째로는 침수식물, 물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뿌리랑 식물체가 다 어디에 있어요? 물 속에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뿌리는 어디에? 토양에. 땅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유치원 애들 같고요. 이제 토양 이런 고급 단어 좀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식물체는요? 물속. 자, 이런 종류는 뭐에 속해요? 침수식물. 그런데 이 정수식물 중에서도 대형 정수식물이 있었어요. 크게 자라는 것들. 보셔야죠. 대형 식물 같은 경우는 얘가 워낙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점점 이쪽으로 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은 데를 무슨 수면이라고 불렀죠? 개방수면이라고 했었죠. 개방수면이 지금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있냐면 여기는 위에 부분에 아무것도 안 심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개방수면을 만들려고 한다면 정수식물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덮었죠. 부엽식물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지금 개방수면이라는 거는 그 물 위에, 이 수면 위에 뭔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부엽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유식물은요? 안 되죠. 그런데 뭐는 심을 수 있어요? 침수는 일로 튀어나올 염려가 없으니까 우리가 개방수면을 60% 이상 만들어준다라는 건 얘네들은 조금 심어주지만 침수식물은 심어줘도 수질 정화되고 그렇죠. 위에만 없으면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설계 기법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개방수면이라고 한다면 뭐는 심어도 된다. 침수는 들어가도 된다. 그러나 얘네들이 덮으면 안 되고요. 아까 대형 정수식물이 이 개방수면을 만들기 힘드니까 점점 와서 덮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설치한다 그랬죠? 말뚝. 여기다 말뚝 박아놓으면 뿌리가 일로 못 번지게. 또는 무슨 식재한다 그랬죠? 포트라는 건 화분이에요. 그것째 심어주는 거예요. 화분째. 그러니까 뿌리가 화분 밖으로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대형 정수식물은 그렇게 해준다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포트 다 심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뿌리와 식물체가 어디에 분포하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 때 되면 이걸 다 도면에다 그릴 거예요. 그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유치원 애들 그리는 거, 떡잎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는 안 그릴 거고 더 자세히 그리게 되겠지만 여기는 최종 지금 어떻게 생장 습성이 이렇게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정수식물, 부엽식물, 부유, 침수 오른쪽에 보면 공간 이만큼 비어 있을 거예요. 손바닥만큼. 거기다가 그릴게요. 자, 그래서 그 생태 연못, 식재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곤충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 다 중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에도 계속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식물 이름, 어떤 생장 습성과 어떻게 생육 특성과 그 다음에 식물 이름들은 다 암기를 해두셔야지 적절한 곳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생식물의 각종의 역할, 물론 잠자리 연못 같은 경우는 거기가 산란장소도 되고 우화장소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 필요하게끔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설계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식물들이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 다 뭐 어려운 단어들도 아니고 필기 때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잘들 유념해서 보시고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그래서 줄친 내용도 많지만 계속 읽어보면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필답에서도 나오지만 설계에서도 적용하실 줄 아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그래서 열심히들 정리들도 잘들 해두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